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현웅입니다. 네, 유학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은요 10회 10회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유학 강의를 10회를 하고 그 뒤에 동영 모의고사를 10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학 강의가 10회로 진행되는데 10회가 사실 짧아요. 좀 유학 강의만 하려고 하면 한 17, 8회 정도가 사실은 이제 가장 적합한데 그러나 시간이 짧으면 짧은 대로 적절하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주제를 조금 이렇게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전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주제를 줄여서 한다고 하면 중요한 곳 위주로 좀 줄여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 이것이 무의미하냐? 또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기본 강의 때 거의 대부분을 이제 읽으면서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대부분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학 강의에서는 주제를 줄이니까 줄인 주제에서는 좀 더 심화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영 모의고사를 10회를 이어서 하는데 그 10회 중에서 6회는 좀 진도별로 좀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회는 전 범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진도별로 하면 조금 정리되는 느낌을 받죠. 전체 범위에서 하면 실전과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고, 진도별로 하면 좀 공부를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시험을 풀지만 해당 진도에서만 딱 나오니까 해당 진도 그 범위 안에서는 좀 정리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6회는 진도별로 하고 4회는 전 범위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여러분, 저 지금 이제 그 교재가 핵심 노트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뭐 기본서를 하고 요약서를 하고 그럼 뭐 다 보라는 것이냐? 저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서, 요약서 다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집은 꼭 보셔야 되잖아요. 아니, 객관식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집은 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문제집을 꼭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론서는 기본서건 요약서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하느냐?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이것은 이제 내용을 학습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교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중반에는 이론 기본서건 요약서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초중반에는 이론서를 조금 더 본다고 생각하시고, 막판이 되면 그 이론서를 버리는 것은 아니고 옆에 이제 한 권을 항상 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막 두 개를 똑같은 방식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막판으로 가면 문제집 위주로 하면서 이론서는 뭐 한 달 전에 한 번 읽어보고 종료를 한다든가, 또는 문제집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이론서 해당 페이지를 펼쳐봐서 추가적으로 살펴본다든가, 이렇게 부차적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서 하나, 문제집 하나, 그 세트로 해서 끝까지 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노트 꼭 가져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본서나 핵심 노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문제집이랑 함께 그렇게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의 기초 이론부터 들어갈게요. 자, 먼저 경찰의 개념이 나옵니다. 경찰의 개념에서는 우리가 주로 대륙법계 경찰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 개념이 전개가 되죠. 근데 이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이것이 법치국가 경찰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 의미 경찰 개념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행정 경찰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대 실행이에요. 대법 실행이건 법대 실행이건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나중에 경찰에 분류 가면 뭐 행정경찰, 사법경찰, 그다음에 뭐 실질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 그런 것들이 쭉쭉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막 개념이 막 꼬여버려요. 꼬여버릴 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대륙법계, 그다음에 법치주의, 그다음에 행정경찰, 실질적 경찰 다 똑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좀 떠올리셔야 돼요. 떠올리셔야
그 헷갈리는 영역에서 헷갈리지 않고 딱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다 통용되는 이 개념이 뭐냐면 이게 질통강제죠. 그래서 제가 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통 강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하면 이렇게 질통 강제예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여러분 머리에 꼭 넣어두셔야 하는 것이 이 강제입니다. 강제하는 작용을 경찰 개념으로 이 독일 행정법에서 그렇게 이제 잡아 놓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줄여서 얘기하면 공공의 안녕과 그다음에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저 바로 뒤에 이제 경찰의 임무할 때 이게 나와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이게 질통강제랑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질통강제를 줄여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좀 더 줄이면 그냥 질서 유지가 돼요. 질서 유지가. 그래서 질통강제, 그다음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더 줄여서 질서 유지, 이것도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십시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어떤 구체적인 막 서술이 막 갈 때 어디서 틱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때 꼭 우리 이제 경찰 개념, 이게 경찰 개념이지 않습니까? 어떤 경찰 개념? 실제적음의 경찰 개념. 그 실제적음의 경찰 개념은 행정경찰하고 같고 대륙법계 경찰 개념하고 같고 또 법치주의 경찰 개념하고 같은 그 실제적음의 경찰 개념이 질통강제인데, 줄여서 얘기하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또 더 줄여서 얘기하면 그냥 질서 유지, 이거랑 똑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질서 유지란 말이랑 이거랑 똑같은 말이라는 것은 질서 유지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뒤에 저렇게 강제작용이라는 것이 뒤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먼저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한번 좀 보시면, 자,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의의가 질통강제가 나오죠. 그 질통강제는 사실은 실제적음의 경찰 개념이에요. 그런데 법대 실행, 이 대륙법계 경찰 개념하고 실제적음의 경찰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질통강제. 그래서 그 의의에 쭉 써놓은 것이 질통강제예요. 그 질통강제가 대륙법계 경찰 개념, 그러니까 이 질통강제가 사실은 실질적음의 경찰 개념인데 대륙법계 경찰 개념 똑같은 거야. 법 대 실행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천을 보시면요, 쓰지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중경법이 순서입니다. 고중경법. 그래서 고대, 중세, 경찰국가, 법치국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그 각각의 경찰 개념이 모교내소보예요. 모교내소보. 그래서 고대 국가의 경찰 개념은 모든 행정, 모든 국가작용, 일체 정치, 이렇게 그냥 모든 또는 일체, 이런 표현이 다 들어가는 것이 이 고대국가 경찰 개념이고요. 중세 경찰 개념은 역시 모든이야 사실은. 근데 중세가 끝나갈 때쯤 해서 교회 행정을 제외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교, 고중 경법이 모교, 중세가 끝나갈 무렵에 교회 행정을 제외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어디서 나와?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세를 얘기할 때 중세 독재 516, 제가 거기다 옆에다 써놓은 것이 장난처럼 써놨습니다만, 중세를 얘기할 때는 독재 516을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516에서 이제 5는 무의미한 것이고, 그러니까 중세가 5세기부터 16세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516에 대해서. 중세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는 이게 역사 과목이 세계사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중세가 언제 시작하느냐는 안 나와요. 다만 중세가 언제 끝나는지 16세기는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중세 독재 516이라고 한 다음에 중세가 5세기부터 16세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중세의 경찰 개념도 역시 모든 경찰이에요. 그러나 중세가 끝나가는, 그러면 그 끝나가는 게 언제야? 16세기까지니까 16세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와? 중세 독재 516, 독일 제국경찰법,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교회 행정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행정을 경찰 개념으로 봤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국가는 내무 행정으로 제한되죠. 그래서 이 고중 경법이 모교 내무 행정으로 제한됩니다. 그 내무 행정으로 제한될 때 외제 군사를 제외한 내무 행정으로 제한되죠. 외제 군사는 이제 외교, 재정, 군사, 사법을 제외한 내무 행정만 경찰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내무 행정은 소극적 질서 유지만이 아니라 적극적 공공 복리까지 포함됩니다.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찰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이 외제 군사를 제외한 내무 행정이에요. 외제 군사를 막 엄청 제외하는 것 같으니까 꼭 소극적 질서 유지랑 딱 연결이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극적 질서 유지로 한정되는 것은 법치국가 경찰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찰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인 외제 군사를 제외한 내무행정에 있어서의 내무행정은 소극적 질서 유지 플러스 적극적 공공복리, 적극적 공공복지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특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왜냐? 외제 군사를 제외하니까 소극적 질서 유지로 딱 연결시켜놓으면 꼭 맞는 지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소극적 질서 유지 플러스 적극적 공공복리까지 들어가는 개념이 경찰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이다. 법치국가 시대로 오면 소극적 질서 행정으로 경찰 개념이 한정이 되죠. 그래서 이 법치국가 시대 경찰 개념, 아까 맨 앞에서 법대 실행이 있었죠. 법대 실행.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법치국가 경찰 개념이고 그것이 실질금의 경찰 개념이고 그것이 행정경찰이다. 법대 실행, 법대 실행이건 뭐 대법 실행이건 법대 실행.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실질금의 경찰 개념 법치국가 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2차 세대전 이후에는 뭐요? 실질금의 경찰 개념은 법치국가 시대에 완성이 됐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쪼개지는 것이 2차 세대전 이후입니다. 그것이 비경찰화 현상이라고 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그것을 경찰만이 담당하지 않고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담당하게 되는 현상을 그것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경찰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왜냐? 이게 경찰 개념을 행정경찰로 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경찰 개념을 행정경찰, 강제적인 행정경찰로 잡아버리니까 그 행정경찰을 당연히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하는 것이죠. 강제적인 행정을 경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도 당연히 하는 것이지. 그렇게 쪼개지는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고중경법이 모교내 소보 부안경찰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부안경찰이 일반 행정기관으로 비경찰화 현상으로 떨어지고 난 경찰만으로의 경찰을 보안경찰이라고 하고 일반 행정기관으로 떨어져 나간 실적 의미의 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역사적인 변천이 고중경법이 모교내 서보 이렇게 갑니다. 그 안에서 한두 가지만 좀 더 보시면요. 자, 중세에서 세기가 나옵니다. 세기. 몇 세기. 이것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중세 독재 5.16 이 막 굉장히 짜증나는 이것을 괜히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세기 문제를 따지려고 할 때는 중세의 끝이 16세기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세 독재 5.16 중세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이 16세기 자 그러면 중세 뒤에 경찰국가가 17세기 법치국가가 18세기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중세 독재 5.16 거기가 16세기니까 바로 뒤에 17세기 18세기가 나가는 것이고 또 16세기의 독일 제국경찰법이죠. 독일이 어디서부터 전수를 받아요? 프랑스로부터 전수를 받습니다. 프랑스부터 전수를 받은 것이 한 세기 전인 15세기 말이고 프랑스에서 경찰국가 개념을 경찰 개념을 정립한 것이 또 한 세기 더 전인
14세기 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14세기 말에 경찰 개념을 정립하고 15세기 말에 독일에 전파해주고 16세기에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교행정을 제외한 그런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연상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16세기 경찰국가 17세기, 법치국가 18세기, 16, 17, 18. 또 16세기부터 앞으로 오면 독일이 16세기, 독일이 전수 받은 것이 15세기 말, 독일한테 전수해준 프랑스가 경찰 개념을 정립한 것이 14세기 말. 그래서 16세기, 15세기 말, 14세기 말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거기 법치국가를 보시면요. 법치국가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일정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 안에 자연법 사상, 법치국가가 뭐죠? 법치, 법에 따라서 국민을 통치하는 것이 법치죠. 그래서 법치,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법치 자체가 국민을 위한다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표현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표현들이. 자연법 사상. 이 자연법이 뭡니까? 자연법 사상은 곧 자연권 사상이에요. 자연법 사상, 곧 자연권 사상. 즉 자연권, 국민한테, 인간한테 자연권이 있다고 보는 그것이 바로 자연법 사상, 자연권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법치국가에 좋은 표현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법 사상, 뭐 계몽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법치국가다. 그냥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바로 직전에 경찰국가는 외제 군사를 제외한 내무행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내무행정은 소극적 질서주의 플러스 적극적 공공복리가 다 들어가서 톡 까놓고 경찰국가, 국가가 그냥 맘대로 국민 짓누르는 것이 경찰국가예요. 다만 그중에서 특별한 기능만 따로 빼서 따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외제군사 따로 이제 조직을 만드는 것이고 어쨌든 경찰국가, 우리 저 세계사 할 때 경찰국가 하면 경찰국가, 절대국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국가가 그냥 맘대로 하는 것이 경찰국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법치국가로 넘어온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존중해주는 시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연법 사상, 계몽주의 이런 것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야경국가 사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법 사상, 계몽주의 이것은 이제 표현이 좋지 않습니까? 딱 봐도 우리가 그냥 들어도 자연법 사상, 계몽주의 좋은 표현이라는 것이 맞죠, 그죠? 느낌이 그냥 확 좋은 표현이에요. 자연법 사상, 계몽주의, 법치국가 느낌이 다 좋은데 야경국가 사상도 이 법치국가 개념의 배경이 되는 그런 사상입니다. 야경국가가 뭐죠? 국가가 야경, 밤에 도둑놈만 지켜주는 거예요. 즉 개인에 대해서 막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고 국가의 기능을 밤에 도둑놈만 지켜. 즉 그냥 국민을 처보호하는 단계에서 국가의 기능을 한정하고 깊게 국민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야경국가입니다. 그래서 법치국가 그 개념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이 야경국가예요. 그래서 이 법치국가 경찰 개념을 나오게 만든 그 배경 사상에 야경국가 사상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제헌법 사상, 야경국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치국가 경찰 개념을 나오게 만든 배경이 되는 사상들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협의회 행정경찰 사무가 비경찰화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비경찰화되는 거. 그래서 협의회 행정경찰하고 보안경찰로 나뉘죠. 근데 아까 법대 실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치국가 경찰 개념이 곧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에요. 그래서 비경찰화 현상으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협의회 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나누는 겁니다. 즉 협의회 행정경찰과 보안경찰은 전부 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왜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협의회 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나누기 때문에 법치주의 경찰이 법치국가 경찰 개념이 곧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법치국가 경찰 개념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경찰화 현상을 거쳐서 협의회 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나누지 않습니까? 법치국가 경찰 개념이 협의의 행정경찰하고 보안경찰로 나누어요. 근데 법치국가 경찰 개념이 실질적 경찰하고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협의의 행정경찰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 보안경찰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와서 법치국가와 관련된 법령 및 판례가 있습니다. 왜 법치국가와 관련된 법령 및 판례를 얘기할까요? 법치국가 경찰 개념이 경찰 개념의 완성이에요. 2차 세대전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이 법대 실행,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경찰 개념이지.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경찰 개념이에요. 성질상 경찰 개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그것이 법치국가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 개념이 완성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완성된 그것을 나타내는 법령 및 판례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경찰학에서. 자, 그 법령 및 판례가 일죄 크지경입니다. 일죄 크지경 중에서 한 가운데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은 판결이에요. 법령이 아니라 판결이죠. 아니 왜 법령 안에다가 판례를 살짝 껴놨어? 시간 순서입니다. 시대 순서입니다. 시대 순서가 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법령들 사이에 판례를 껴서 순서로 이제 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죄 크지경 숙지해 주시고요. 자,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 이 죄와 형벌법전을 경죄 처벌법전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이 있고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이 있고요.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센이 독일이에요. 독일. 그래서 독일이 맨 가장자리에 있고 그 안쪽에 프랑스가 있고, 그렇죠? 양쪽에 다. 저 맨 끝에, 위로 맨 끝, 아래로 맨 끝에 독일 프로이센이 있고, 그 가운데에 프랑스가 있고, 한 가운데에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을 각각 나타내는 내용까지 좀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일죄 크지경 한 다음에 일절 죄자 지위 경제, 이것까지 좀 요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죄 크지경, 법치국가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법령과 판례의 순서가 시대적 순서가 일죄 크지경이고, 그 일죄 크지경 중에서 법령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일절 죄자 지위 경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한태법 안에는 절박한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죄와 형벌법전에는 자유라는 표현이 나오고,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에서는 지위, 위생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프로이센, 독일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서는 재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표현들이 나오면 이런 법령이다라는 것을 바로 그냥 찍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절 죄자 지위 경제, 일절 죄자 지위 경제, 여기까지 좀 숙지를 내셔야 되고, 추가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이 맨 위에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 안에 절박한 위험이지 않습니까? 절박한 위험을 학자들에 따라서 급박한 위험이라고도 하고, 절박 급박 똑같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제 1절로 외웠는데 1절에서 절박이 아니라 급박이라고 나온다고 해서 그걸 이제 틀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죠. 절박이니까 써봐야지. 절박 써놓으면 절박이 아니고 급박이라고 써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난트법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추가로 어떤 학자는 여기다가 절박한, 급박한도 아니고 현존하는 표현을 좀 넣어놓은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교수 교재를 보니까 여기 절박한 자리에다가 현존하는 표현을 넣어놓고 그걸 또 문제로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절박한 이꼴 급박한 이꼴 현존하는, 여기까지 좀 써놔 주십시오. 절박한, 급박한 또는 현존하는, 절박한 위험, 급박한 위험, 현존하는 위험 다 똑같은 표현이다. 그 점 조금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에서는 그 내용 안에서 좀 꼬아서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이 크루이츠가 크로스예요. 크로스.
영어로 크로스가 이제 독일어로 크로이츠인 것이죠. 그다음에 영어로 벨리가 독일어로 베르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 언덕이에요. 십자가 언덕. 그래서 이 크로이츠베르그, 이 베를린 한 가운데에 십자가 언덕이 있는 것이죠. 야산이 있고 거기 그 야산 꼭대기에 십자가 언덕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 언덕이 있어. 십자가 언덕, 십자가로 된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사방에서 막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그 한가운데다가 전승 기념탑을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 전승 기념탑이 베를린 이 독일 국민의 정신을 통일하는 그런 상징으로서 이제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전승 기념탑 딱 아래에서 서면 베를린 시내 전경이 쫙 다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우리 뭐 어디 산에 올라가서 시내를 딱 바라보면 막 쫙 트여 있으면 마음이 막 뿌듯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승 기념탑 아래에서 독일 그 베를린 시내 전경을 쫙 내려다볼 수 있도록, 즉 전승 기념탑이 독일 베를린 시내를 딱 내려다볼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뭐 국론이 통일되고 독일이 발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막 그 야산 옆에 높은 건물들 들어서면 전승 기념탑의 조망이 다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를린 경찰청장이 건물 고도 제한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독일 법원에서 야, 경찰청장이 그런 명령 내리면 안 돼. 왜냐? 경찰청장이 고도 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전승 기념탑의 전망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심미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미적 기능, 미적 기능을 위해서 베를린 경찰청장이 명령을 한 것이죠. 그것은 소극적 질서유지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리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서 야, 다른 행정관청이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경찰청장이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경찰청장이 내린 고도 제한 명령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이 크루즈베르그 판결입니다. 근데 그때 베를린 경찰청장이 뭐에 근거해서 고도 제한 명령을 내렸어? 독일은 우리하고 다르게 개괄적 수권 규정, 일반 조항이 있어요. 우리는 개괄적 수권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개괄적 수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직법 2조 제7호가 개괄적 수권 규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견해 다툼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독일은 명시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 크루즈베르그 판결 그 바로 옆을 보시면 경찰이 일반 수권 규정에 근거해서 법규 명령을 발할 수 있는데 그 발할 수 있는 분야가 위헌 방지 분야에 한정돼야 되지, 즉 소극적 질서 유지에 한정돼야 되지, 적극적 공공복리로 심미적 기능, 미적 기능을 위해서 고도 제한 명령을 내리면 안 된다라고 판결을 하는 것이 이 크루즈베르그 판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베를린 경찰청장이 일반 수권 규정에 근거해서 고도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개별적 수권 규정이 아니라 일반 조항, 개괄적 수권 규정, 일반 수권 규정에 근거해서 고도 제한 명령 내린 것을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이 이 크루즈베르그 판결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을 보시면 1절 죄자 지위 경제죠. 지방자치법전 위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위생은 뭐예요? 지금 경찰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찰이 위생까지 담당하고 있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법규과 법령 이 전체가 다 비경찰화 현상이 있기 전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법규과 그 이후에 2차 세대전 이후에 비경찰화 현상으로 해서 협의 행정경찰로 막 일반 행정기관으로 업무들이 쪼개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치 국가 시대의 법령이라고 하면 일반 행정으로 분화되기 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서 그것이 딱 드러나는 것은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이에요. 그렇죠. 왜냐 여기서 위생이란 말이 딱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아 경찰이 위생까지 담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을 딱 두고 얘기하면 협의의 행정경찰로 쪼개되지 않은 경찰 개념을 딱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랑스 지방자치법전만 딱 떼내서
일반 행정 기능으로 분화가 됐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왜냐? 위생까지 담당하고 있으니까 일반 행정 기능으로 이렇게 분화되지 않은 현실을 이 법령 현실을 딱 그냥 정확히 표현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일죄 그 중에서 일죄 지경 이 전체가 다 비경찰화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법령인 것이 맞아. 그러나 그 내용에서 딱 그냥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에서 위생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딱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프랑스 지방자치법전만 따로 떼내서 이 비경찰화 현상을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틀린 질문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위생이라는 것이 딱 나타나 있으니까. 그래서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비경찰화 현상이 있기 전에 법령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그냥 딱 나타내 준다는 것을 좀 숙지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저 아래에 4번의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 개념을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를 해보면 이게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시험장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대성발 영역기 이렇게 그냥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성발 영역기 대륙법계가 성질과 발동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경찰 개념을 정립했고 영미법계는 역할 기능을 중심으로 경찰 개념을 정립해 나갔고 그렇게 비교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성발 영역기 대성발 영역기 그러면서 어떤 문장이 나오죠. 경찰이란 무엇인가? 경찰 활동은 무엇인가? 즉 대륙법계가 경찰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왜냐하면 대륙법계가 대성발 성질을 중심으로 경찰 개념을 따지잖아요. 성질을 중심으로 경찰 개념을 따진다는 것은 성질, 근원적인 성질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경찰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근원적으로 따져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경찰 활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경찰을 얘기하지 않고 경찰 활동, 경찰 기능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근원적인 성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을 따지는 것이죠.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고 기능적으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하셔야 됩니다. 경찰이란 무엇인가? 근원적인 것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성발, 성질을 따지는 것이죠. 경찰 활동은 무엇인가 또는 경찰을 무엇을 하는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기능은 무엇인지, 즉 근원적인 성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기능적으로 따지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미법계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성발 영역기 또 경찰은 무엇인가, 경찰 활동은 무엇인가 이렇게 구분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자 대륙법계는 통치권을 전제로 경찰권 발동 범위를 제한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아까 고준경법이 모견의 소보 고대 경찰에서는 모든 행정작용을 다 경찰로 받다가 그것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경찰 개념의 발전이 있는 것이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고 영미법계 경찰 개념은 영미법계는 내시당초 경찰이 없었어요. 행정이 출발할 때부터 경찰이 없었습니다. 영미법계는 미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도망가서 처음에 행정을 할 때 경찰은 없었어요. 경찰은 누가 해? 자치예요. 자치. 자기들이 보안관 자기들이 둬서 경찰은 자치 스스로 자기의 안전은 자기들이 지켰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가 좀 더 발전하고 힘이 생기고 국력이 생기고 이 국가 재정이 확립되면서 이제 경찰도 둘 수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자치로 운영하던 경찰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에서 경찰을 좀 둘게. 어떤 것을 좀 도와줘야 되지? 이런 측면에서 도입된 것이 영미의 경찰입니다. 그래서 영미의 경찰은 주민의 안전을 위한 기능이라는 점에서 경찰 개념이 발전 확대돼 가죠. 애시당초 자치로만 그냥 경찰을 진행을 하다가 국가에 힘이 생기면서 하나씩 더 경찰의 역할을 넓혀 나간 것이 영미의 경찰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나라 경찰 개념의 형성을 보시면 자 프랑스에서 독일로 전수해줘. 아까 나오죠. 프랑스에서 경찰 개념을 정립을 해서 그것이 14세기 말이죠. 15세기 말에 독일로 전수해줘. 그래서 나타난 것이 이제 16세기의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이 교행정을 제외한
경찰 개념이 이제 독일에서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프랑스에서 독일로 전파해 준 다음에 거기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로 전수가 됩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메이지 유신을 한 다음에 일본이 어디 가서 배워와? 유럽으로 대거 젊은 사람들을 보내서 서구 문물을 배워옵니다. 우리나라는 갑오 개혁을 통해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전적으로 일본에 의존해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배워온 일본한테서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저 프랑스, 독일이 일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그래서 2번을 보시면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이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우리나라 행정경찰 장정을 거쳐서 경직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직법의 제정 배경에 대해서 그 아래 당장 표시를 보시면 두 가지 서술이 공존합니다. 이 두 가지 서술이 공존하는 것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 하나는 경직법의 원전이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영향을 주면서 이 경직법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하나 그 뒤에 화살표 뒤에 경직법은 일본의 경직법을 직역한 것이다. 즉 일본의 경직법을 그냥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바꿔서 그냥 만든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똑같은 얘기죠. 일본의 경직법이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을 받아들여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표현이 두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직법의 원전이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이다. 이것은 이제 중간에 이제 일본을 빼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일본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경직법은 일본의 경직법을 지역한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맞는 표현으로 공존한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아래 3번을 보시면 미 군정기에 영미법계 민주주의적 이념에 따른 경찰 개념이 강조되죠. 미 군정기 이전에는 일본이 유럽을 배우고 우리나라는 일본을 배워버리니까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유럽을 배우는 것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미 군정을 거치면 미국 군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 군정기 영미법계 민주주의적 이념에 따른 경찰 개념이 강조되면서 경직법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가 경찰의 책무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는 대륙법계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미법계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직법에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 개념이 모두 반영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대표적인 것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영미법계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제 나머지는 대부분 다 대륙법계 영향을 받은 것이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가 영미법계 영향을 받은 것이다. 자, 오늘 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적 의미의 경찰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경찰 개념의 분류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경찰 개념의 분류인데 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적 의미의 경찰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경찰 개념의 분류죠. 그래서 경찰 개념을 크게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적 의미의 경찰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경찰 그거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경찰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그것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고요. 실적 의미의 경찰은 성질상 경찰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질상, 실질상, 실질상 경찰을 실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고 그 실적 의미의 경찰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질통 강제고 그래서 거기에 써 있는 것이 질통 강제예요. 질통 강제. 다만 이 질통 강제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이 독일, 우리나라 행정법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되는 것이고 그 아래 경찰학계에서는 그 질통 강제보다 좀 폭넓게 정의하려는 견해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표현 뉘앙스를 경찰학계에서는 이 질통 강제보다 좀 폭넓게 정의하려는 견해가 있다. 뭐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 아래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적 의미의 경찰을 구체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시면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조직 중심이고요. 실정법 중심, 실정법적 개념입니다. 왜냐? 보통 경찰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업무가 어디에 적시가 돼 있어?
법률에 적시가 돼 있죠. 무슨 법? 경찰법, 국자법 또는 경직법. 여기에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가 거기에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 중심, 보통 경찰 기관이 조직 중심, 또 법률에 경찰 기관의 직무가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정법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 실적의무의 경찰이 있죠. 실적의무의 경찰 작용 중심이고요. 조직 중심이 아니라 작용 중심, 성질이기 때문에 그 작용의 성질을 따지는 것이죠. 또 4번에 이론 학문상 개념이죠. 성질을 따지는 것을 누가 따져? 학문적으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 학문상 그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 1번을 조금 주의해서 봐주십시오.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된 개념인 것은 맞아요. 독일 행정법학에서 경찰 개념하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그러면 영미법계예요? 그건 아니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독일 행정법학계 독일에서 경찰 개념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나누고 얘네들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나누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진짜 경찰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독일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막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막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 실정법적 개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 중심, 이론상 학문상 개념 이렇게 되는데 다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됐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 반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그럼 영미법계잖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구분한 것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구분한 것 자체가 독일에서 구분을 한 것이죠. 독일에서 구분을 하면서 그 중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이것이 경찰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독일이죠. 그래서 공제외 실무문제집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 형적 의미의 경찰과 실적 의미의 경찰 다 이런 표현을 붙여요. 자, 독일 행정법학에서 논의되는 형식 의미의 경찰 또는 독일 행정법학에서 논의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그 두 가지 표현이 다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독일 행정법학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영미에서 얘기하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일에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독일 행정법학계에서 무엇을 진짜 경찰 개념이라고 그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성질상 경찰, 진짜 경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두 가지 경찰 개념이 다 독일 행정법학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행정법학에서 논의되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 독일 행정법학에서 논의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 표현이 다 맞는 표현입니다. 대신 죄송합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성질상 경찰, 진짜 경찰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자, 4번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자, 1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이러면 이제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냐? 잘 생각을 해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성질상 경찰이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그냥 보통 경찰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하고 관련이 없어.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경찰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반대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성질상 경찰이에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보통 경찰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야. 서로 관련이 없어. 관련이 없는데 이름을 꼭 반대말처럼 실질적, 형식적 이렇게 달아버리니까 서로 비교가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뭐 포괄하고 있다거나 포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틀린 것이죠. 두 개가 다 경찰 안에서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뿐이야. 실질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 겹치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지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에 뭐 포함된다, 포괄한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1번 뭐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뭐 포괄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틀린 지문이고요. 자, 2번에 일반 행정기관도 경찰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 경찰 기능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일까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일까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일반 행정기관에서 담당할 수 없죠. 왜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의 개념 자체가 보통 경찰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경찰기관이 담당하고 있어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지 일반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예 개념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도 경찰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는 그것이 바로 협의의 행정경찰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아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의 행정경찰, 일반 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인 것이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가 없고요. 자, 3번에 부신검문, 이 부신검문을 오로지 우리 경찰학에서만 견해 다툼은 분명히 있어요. 견해 다툼은 있지만 우리 경찰학에서만 주로 즉시 강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신검문을. 경찰학 말고 다른 데서는 부신검문 임의적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즉시 강제는 강제작용이기 때문에 부신검문을 임의작용으로 보면 즉시 강제는 절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학을 뺀 나머지 학문 분야에서는 부신검문 당연히 임의작용으로 봐요. 근데 우리 경찰학에서는 즉시 강제로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왜 그래?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신검문이 우리 경찰작용의 대표적인 작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경찰학자들로서는 너무 쪽팔린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부신검문을 어떻게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시키려면 아까 질통강제, 강제작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신검문을 강제작용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니까 즉시강제로 이해하는 견해가 경찰학에서는 다수 견해입니다. 그것이 경직법 규정을 보면 강제작용으로 도저히 볼 수가 없어. 다만 판례가 있어요. 판례에서 부신검문을 할 때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는데 그 정지의 수단으로 가로막아. 또 가려고 해도 또 가로막아. 또 가려고 그래. 붙잡아. 살짝 잡아 끌어. 거기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이 판례입니다. 그러면 가로막고 또 가려고 하는데 또 가로막고 붙잡고 잡아 끌어. 강제작용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약간의 강제작용을 부신검문의 작용 안에 포함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이제 판례이기 때문에 그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경찰학에서는 이 부신검문의 성질을 즉시강제라고 하고 부신검문을 즉시강제라고 보면 실질금의 경찰에 포함되는 것이죠. 부신검문을 즉시강제가 아닌 임의작용으로 보면 실질금의 경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포함되지만 임의작용이라고 보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신검문 우리 경찰학에서는 즉시 강제라고 봐서 실질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고 대신 견해 다툼이 있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4번에 이게 저 보경찰이 정보경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자가 좀 빠졌어요. 정보경찰은 정보 활동 강제적으로 할 수 없죠. 정보 활동 협조를 얻어서 임의적인 수단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경찰은 비권력적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동강제, 강제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법경찰은 과거의 범죄가 대상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통강제의 이 질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유지라는 것이 지금 어지러운 것을 지금 유지시킬 수 있고 막 제압함으로써 유지시킬 수 있고 향후에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은 유지시킬 수 없죠. 과거에 잘못한 사람을 잡아들일 수는 있지만 과거에 어지러진 질서는 어지러진 채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과거에 일어난 일을 대상으로 검거하는 이 사법작용, 사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닙니다. 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일 뿐 바꿔서 유지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경찰도 실종 경찰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보경찰, 사법경찰 다 경찰 임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포함됩니다. 여러분 나머지 경찰의 분류는 10분 쉬었다가 일자에 시작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